지금 아시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센카쿠 해상에서 일본 선박과 중국 해경선의 충돌 영상이 공개된 뒤 불과 48일 만에 일본 초대형 기업 11곳이 도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넘게 안전의 상징이던 일본은 중국의 통관 보복과 동남아의 보험 인상까지 맞으며 순식간에 위험국 1순위로 추락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체지로 선택된 곳이 싱가포르도 홍콩도 아닌 대한민국 인천, 평택, 부산이었다는 사실을요. 기업들은 말했습니다. 도쿄는 자존심을 택했고 한국은 이성을 택했다. 아시아의 중심축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지금? 왜 한국인가? 그리고 일본에서 무슨 일이 터지고 있는가? 잠시 후 그 숨겨진 전모를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이 기준이다 라고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 속 숫자가 9초를 가리키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센카쿠 해상. 일본 해상부 안청 소속 선박과 중국 해경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었죠. 파도가 갑판을 덮치고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9초. 고작 9초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9초가 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리안 하이든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 글로벌 리스크 분석 기업 노바 오비탈의 동부가 수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제 업무는 명확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의 공급망 취약성을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기업 임원들의 연락이었어요.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었죠. 평소라면 절대 드러내지 않을 공포가 그들의 말투 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리안, 이건 영토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쟁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죠. 일본산 제품의 통관 검역이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한 장 처리하는데 하루가 걸리고 컨테이너 한 대가 항구에서 일주일째 묶여 있었어요. 공식적인 제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행정 절차일 뿐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물류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도쿄 본사들의 회의실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하루 수백억 엔의 손실이 발생했고 공장은 원자재 부족으로 가동을 멈췄죠. 일본 경제의 심장부가 72시간 만에 마비된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중국 통관청의 일본 제품 처리 속도는 평소 대비 87% 감소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일본 선박의 보험료를 3배 인상했죠. 유럽 대형 보험사들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일본은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지만 제 머릿속은 더 어두웠죠. 일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만든 정치적 자존심 때문에요. 9초짜리 충돌 영상 하나가 일본 경제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도쿄의 회의실은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온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 때문이었죠. 일본 대기업 임원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빛은 흔들렸어요. 평소라면 절대 보이지 않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 질문에 한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안, 우리는 지금 하루에 3억 엔씩 잃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무거웠어요. 중국 통관은 여전히 막혀 있고 동남아 항로는 보험료 문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니 공장은 멈췄고 납품 계약은 깨지고 있어요. 또 다른 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강경 대응 발표뿐이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문제를 놓고 중국과 맞서겠다고 선언했어요.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기업들은 그 자존심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공급망은 끊기고 계약은 파기되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회의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리안,
우리는 도쿄를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대기업 임원이 도쿄를 떠난다는 말을 꺼냈어요.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제의 심장부에서 탈출을 고민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화면 속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공포가 보였어요. 불안이 보였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그들의 눈 속에 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건 중국이 아니라 일본 정부입니다. 한 임원의 말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의 무게를 느꼈어요. 기업들은 중국의 보복보다 자국 정부의 정치적 자존심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을 보호하는 대신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었죠. 도쿄 전체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탈출론. 공식적으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의실마다, 복도마다 임원들의 대화 속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을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일본의 물류 효율은 48시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과의 교역량은 3주 연속 급감했죠. 일본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속도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리안,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홍콩, 중국 영향권 아래에 있었죠. 싱가포르, 규모가 작았습니다. 타이베이, 중국과의 긴장이 더 심했어요. 그때 한 임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알지 못했죠. 물론 데이터는 있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한국이 세계적인 산업 국가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기업들이 도피처로 고민할 만큼의 나라인지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를 펼쳤습니다.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 세 개의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죠. 항만 처리 능력, 물류 효율, 통관 속도.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이게 맞나? 인천항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은 도쿄항을 넘어섰어요. 부산항은 아시아 2위 규모였죠. 평택항은 자동차 수출 물동량 세계 1위였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일본 임원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싱가포르가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그들도 저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질문엔 절박함이 섞여 있었죠.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일본은 무너지고 있었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한계가 명확했어요. 저는 한국 산업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배터리 산업.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3할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에서 압도적이었죠. 조선은 고부가 가치 선박수주 1위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안정성이었어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지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굳건했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이어지고 있었죠.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기업을 정치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예측 가능하다. 리스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일본은 예측 불가능했어요. 정부가 언제 기업을 올가맬지 알 수 없었죠. 중국은 더 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규제가 바뀌고 통관이 막히고 기업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행정은 투명했고 절차는 명확했으며 정치는 기업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은 소리치지 않는다. 대신 준비한다. 일본은 강경 대응을 외쳤지만 기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힘을 과시했지만 신뢰를 잃었죠.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항만을 확장하고 전력망을 안정화시키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저는 일본 임원들에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한국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천, 평택, 부산의 데이터를 모두 정리했어요. 항만 효율, 통관 속도, 전력 공급 안정성,
배터리 및 반도체 산업 연계성. 모든 지표가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대안이 아니라 정답일지도 모른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정우현. 한국산업혁신국 국장이었어요. 저는 그의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첨부된 자료를 열어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600페이지. 인천, 평택, 부산의 항만 데이터, 물류 효율 분석, 통관 절차 매뉴얼, 전력 공급 안정성 지표, 배터리 반도체 산업 연계 현황.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숫자는 정확했고 그래프는 명확했으며 결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자료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피난처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피난처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한국은 일본 기업들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자료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인천항, 연간 300만 태우 처리 능력, 자동화 비율 92%, 통관 소요 시간 평균 4시간. 도쿄항보다 빠르고 상하이항보다 정확했어요. 평택항, 자동차 전용 부두 12개, 연간 200만 대 처리, 배터리 산업단지와 직접 연결. 일본 기업들이 원하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부산항, 아시아 2위 규모, 동남아 유럽 미주 직항 노선 보유, 정치적 리스크 제로.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머릿속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정우현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는 침착했어요. 과장하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죠. 단지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리안,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만도, 전력도, 행정도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대규모로 들어온다면 한국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우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우리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끝냈습니다. 11개 대기업이 동시에 들어와도 72시간 내에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72시간. 일본은 72시간 만에 물류망이 무너졌지만 한국은 72시간 만에 11개 기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또 다른 질문을 꺼냈습니다. 정치적 압력은 없습니까? 한국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거나 개입할 가능성은요? 정우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의 동반자입니다. 통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규제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이 성장할 환경을 만들 뿐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과장이 없었어요. 허세도 없었죠. 단지 자신감만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의 자신감이었어요. 며칠 뒤 박소림을 만났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물류 전략 책임자였죠. 그녀는 저에게 인천항 현장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리안, 이건 실시간 통관 데이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컨테이너 500개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평균 소요 시간은 3시간 42분이에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요. 일본은 서류 한 장 처리하는데 하루가 걸렸지만 한국은 컨테이너 500개를 4시간 안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림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정우현도 박소림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은 소리치지 않는다. 대신 준비한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자존심을 외쳤지만 한국은 숫자로 말하고 있었어요. 도쿄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탈출 움직임을 감지했어요. 그리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죠. 공식적인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암묵적인 경고였어요. 지금 일본을 떠나는 건 배신이다. 한 임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리안, 정부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는 거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문제로 중국과 맞서면서도 정작 기업들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기업을 정치 도구로 삼으려 했죠. 그들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계속해서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통관은 여전히 막혀 있었고 원자재 공급은 끊겼어요. 일본 기업들은 하루하루 손실을 키워가고 있었죠.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의 평균 손실액은 하루 5억 엔을 넘어섰어요. 한 달이면 150억 엔, 1년이면 1조 8천억 엔이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에 남아있는 건 자살 행위였어요. 그때 한 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안, 한국과 비밀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비밀 접촉이라고요? 네. 공식적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한국 측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자국 정부 몰래 한국과 접촉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탈출 계획이었죠. 며칠 뒤 저는 정우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리안, 일본 기업 세 곳에서 공식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공식 문의요? 네. 인천과 평택에 생산 거점을 설립하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행정 절차와 소요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업의 동반자입니다. 일본은 그들을 올가매는 족쇄예요.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기업들은 생존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무 말 없이 준비했고 일본 기업들은 그 준비된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일본은 자존심을 택했고 기업들은 미래를 택했다. 도쿄 본사 7층 회의실. 출입문 옆에 작은 명판이 붙었습니다. 서울 이전 태스크포스. 저는 그 명판을 사진으로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일본 대기업 본사 한가운데에 서울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겁니다. 이건 상징이었어요. 도쿄가 아니라 서울로 향하겠다는 선언이었죠. 한 임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리안, 우리는 비밀리에 팀을 꾸렸습니다. 이름은 서울 TF예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법무, 재무, 물류, 인사 담당자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한국 이전을 위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2명. 일본 대기업이 12명을 투입해 한국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사진을 받았습니다. 도쿄 본사 복도에 걸린 문서였어요. 한글로 쓰여 있었죠. 인천항 물류 절차 매뉴얼.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글 문서가 일본 본사 복도에 걸려 있었어요. 작은 태극기 스티커도 붙어 있었죠.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도쿄 본사 벽에 한글 문서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도쿄는 일본 경제의 심장이었어요. 그 심장 한가운데서 한국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 TF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인천, 평택, 부산을 직접 방문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났고 항만과 산업단지를 시찰했죠. 돌아온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이전은 실현 가능하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600페이지. 인천항 통관 절차, 평택 산업단지 임대 조건, 부산 물류망 연계 방안. 모든 것이 구체적이었어요. 한 임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리안, 우리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대안이 아니라 정답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빠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기업을 정치 도구로 삼지 않았어요. 며칠 뒤 또 다른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안, 우리도 서울 TF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또요? 네. 지금 도쿄에만 5개 기업이 서울 TF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5개 기업.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 아래에선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싱가포르. 비공개 회의실에 11명의 일본 기업 대표가 모였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임원이 회의 직후 제게 연락을 했죠. 리안,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11개 기업 모두 한국 이전을 결의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11개 기업.
일본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대기업들이 동시에 한국 이전을 선언한 겁니다. 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올감했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 발표합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1개 기업이 동시에 보도자료를 냅니다.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금요일. 단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정우현이 전화를 받았죠. 리안, 들었습니다. 11개 기업 모두 한국으로 온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우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우리는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인천, 평택, 부산 모두 대기 중이에요.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금요일 오전 11개 기업이 동시에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본사 기능 일부를 대한민국 인천, 평택, 부산으로 이전한다. 언론은 충격에 빠졌어요. 일본 정부는 침묵했죠. 하지만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도자료를 읽었습니다. 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도쿄는 자존심을 택했고 우리는 생존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도쿄는 자존심을 택했다. 센카쿠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기업들은 생존을 택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아시아의 하늘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심장이 멈추고 한국이 새로운 심장으로 뛰기 시작한 겁니다. 노바, 오비탈 본사.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정했어요. 코리아 더 뉴 엑시스 오브 아시아. 한국,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축.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48일 만에 아시아의 중심이 도쿄에서 서울로 이동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48일. 센카쿠 충돌이 일어난 날부터 11개 기업이 한국 이전을 선언한 날까지 걸린 시간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자존심을 선택했고 기업들은 생존을 선택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준비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인천항 통관 속도, 평택 산업단지 임대율, 부산 물류 효율. 모든 지표가 일본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저는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피난처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였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어요. 300페이지. 제 분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였습니다. 며칠 뒤 노바 오비탈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런던 본사 대회의실에 섰어요. 스크린에 보고서 제목이 떴죠. 코리아 더 뉴 엑시스 오브 아시아. 이사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시아는 조용히 중심을 옮겼습니다. 그 중심은 서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9초짜리 충돌 영상 하나로 경제의 심장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보복으로 힘을 과시했지만 신뢰를 잃었죠. 하지만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만을 열고 전력을 공급하고 행정을 간소화했어요.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48일간 11개 일본 대기업이 한국으로 이전했습니다. 인천, 평택, 부산이 새로운 아시아 허브가 되었어요. 한 이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일본은 무너졌습니다. 이건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에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문장이 화면을 채웠죠. 새로운 아시아는 한국이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보고서는 승인됐습니다. 노바 오비탈은 공식적으로 한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인정했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의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48일. 단 48일 만에 아시아의 지도가 바뀌었어요. 일본은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기업들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말없이 준비했고 새로운 중심이 되었죠.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시아는 조용히 중심을 옮겼다. 그 중심은 서울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뉴스 TV였습니다.